안녕하세요. 물 흐르듯이 살다 보니 6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람 일 한 치 앞을 모른다더니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저 삼시세끼 잘 먹고 착하게만 살면 인생 잘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저는 제 인생이면서도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걸 몰랐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오히려 더 좋은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네요. 자식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부모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른다고 하죠. 몇 년을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큰딸, 막내 아들과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내 자식들 자갈길 걸어갈까 싶어서 마른 길로만 보내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았어요. 큰딸은 얼마나 꽃처럼 예쁜지 대학에서 무용까지 배워서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앞가림 잘하는 회사원이 되어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 전화만 받아도 그날은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자식 농사 잘해놓고 배부른 소리 하려고 그러나 싶으시죠? 아마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한떨기 꽃처럼 곱디고 온 딸에게 생겼던 일이랍니다.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야 한이 풀릴 것 같아 긴 글이지만 끝까지 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딸이 무용하는 모습이 가장 예뻤어요.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딸도 참 행복해 보였고요. 그래서 가끔은 딸의 학원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기도 했어요. 예쁘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엿듣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딸은 수줍게 저를 보면서 말해주더군요. 사실 다음 달에 한번 엄마 식당에 같이 가려고 했었어. 2년 정도 만난 사람인데 사람이 정말 착해. 아마 엄마도 만나면 좋아할 거야. 그래, 한번 데려와. 사람은 어른이 봐야 잘하는 거야. 딸에게 한번 데려오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는 딸이 수줍게 말하며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모습을 하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자식이 좋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선 얼굴이나 보며 밥이나 먹어보자 하고 큰 소리를 치며 가게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정말 딸이 남자친구라며 데리고 온 겁니다. 예비사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 웃으며 큰 소리로 제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 남자친구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얘기 자주 들었어요. 이리 와서 밥부터 먹어요. 저는 미리 차려둔 테이블로 사위와 딸을 부르며 말했어요. 예비 사위는 잘 먹겠다며 복스럽게 잘 먹어줬습니다. 혹시 입에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맛있게 먹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더군요. 보쌈 가게를 꽤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10손님보다 예비 사위 한 명이 밥상이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였어요. 엄마 가게로 데려와서 소개시켜 줄 정도면 깊은 사이라고 생각했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을 몸소 느꼈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뒤 제 예상대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하겠다며 제게 허락을 구하더군요. 그러면서 예비 사위가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은 직장 말고는 번듯하게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느라 어렵게 사셔서 결혼도 제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미영 씨 눈에 눈물 안 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예비 사위의 말에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솔직한 상황을 담담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예비 사위의 눈을 보자 거짓말하는 눈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사위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똑똑하게 잘 자라서 번듯한 중견기업도 척척 들어갔는데 처자식 굶기겠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딸이 예비 사위와 2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딸이 먼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기 전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예비 사위가 월급 중에 30%를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생활비로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산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돈 번다고 부모 외면하는 사람 많은데 세상에 이런 효심 깊은 아들이 또 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예비 사위가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조금 보태줬습니다.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두 사람은 25평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야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딸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딸을 보내줬어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다들 눈물 나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운 거리라 자주 볼 텐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 같은 사위를 얻게 됐습니다. 어찌나 곱던지 아직도 저는 웨딩드레스 입고 행진하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20살 돼서 대학교 다닐 때도 용돈 한 번 안 받아가고 학원 운영하면서도 저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던 의젓한 딸이 행복하기만 바랬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몇 해는 손주들도 생기고 가족이 금방 늘었답니다. 딸이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손주 재롱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을 몸소 체험했죠. 아직도 제 눈에는 딸이 애 같은데 애가 너무 예쁜 손주들을 낳은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아이를 맡기고 딸은 무용학원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딸을 위해서 손주를 봐주러 종종 들리곤 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손주들 봐주며 살았네요. 제가 자주 딸의 신혼집을 들리니까 별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으로 사위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늘 밝고 씩씩했던 사위 얼굴이 어두워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위를 불렀죠. 김서방,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위를 부르자 사위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서 사위를 일으켜서 테이블에 앉혔어요. 다행히 그날은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사위와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이미 혼자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상태였어요.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해서 물을 한 잔 떠주며 사위를 다독이며 물었죠. 그러자 사위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지을 줄 아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서 범죄에 연루됐어요. 지금 합의를 못 보면 교도소에 들어가실 텐데 제가 도무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요. 사돈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어. 저는 뉴스에서만 듣던 일을 사위한테 듣게 되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사위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다 제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제가 아버지 못 도와드리면 교도소 가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아들은 딱 저 하나뿐인데 제가 안 도와드리면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장모님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서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장모님 돈이라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울며 말하는 사위를 보자 제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이 부모가 교도소 가는 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보겠습니까? 아버지 교도소 보낸 사위는 무슨 심정으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위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돕고 싶다면서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 가슴 절절해서 제 일처럼 다 마음이 아팠어요. 무엇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사위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중에 제 딸과 손주들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사위도 딸도 손주들이 근심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살길 바랬어요. 그리고 한 차례 큰 위기를 넘긴 사위는 퇴근 후 제 가게로 찾아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올 때마다 꼭 저를 챙기면서 정말 아들처럼 제 일을 돕기도 했고요. 가게 대청소를 하는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위가 찾아와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요. 제가 또 집안일부터 청소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애들 보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주시는 날이라서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위는 시키지 않아도 척척 가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의 전구도 갈아주고 매장 구석구석 먼지 하나 안 남게 하는 겁니다. 그 덕에 저와 다른 직원들은 주방 청소에만 집중하고 할 수 있었어요. 꽤 넓은 매장이라 할 일이 많았는데 그날은 사위 덕분에 청소도 금방 끝날 수 있었답니다. 다른 직원들도 사위가 든든하다며 부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어깨에 힘을 잔뜩 실어주고 간 사위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라며 제 가디건을 사온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몸살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라며 사이즈도 저에게 꼭 맞는 걸 잘도 골라온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거울을 보며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며 잘 어울린다며 엄지를 들어줬고요. 저는 사위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히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딸이랑 손주들 데리고 잘만 살면 그게 효도야. 그래도 장모님 아프시면 저는 마음 아파서 어떻게 편하게만 있겠어요. 장모님도 이제 제 어머니나 다름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이 하나 더 생겼었네. 그래도 생각해줘서 사다 줬으니까 잘 입을게. 고마워 우리 사위.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장모님이 잘 계셔야 저랑 미영이도 잘 지내죠. 사위는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잘 입고 다니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늘 아이들과 딸이 먼저였던 사위는 이제 저도 어머니라며 살뜰히 저를 챙겨줬습니다. 부자 사위, 잘난 사위 많다지만 이렇게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위를 가져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데 착한 사위는 몇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다정하고 자상했답니다. 천성이 참 심성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는 바쁜 딸을 대신해서 저와 같이 병원까지 가주기도 했습니다. 내시경도 받아야 하고 이래저래 체력적으로 힘들어할까봐 사위가 같이 와준 거예요. 저는 괜히 사위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번거롭겠다. 애들 보랴 정신이 없지?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번거롭다뇨. 가족끼리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라고 가족인 거예요. 자네가 가족이라고 말하니까 엄청 든든하네. 제가 더 잘해야죠. 걱정 마세요. 얼른 제가 승진도해서 더 잘해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사위가 또 있을까요?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저한테도 이렇게 자상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사위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가 백년 손님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불행은 늘 예고 없이 뒤에서 나타나 뒤통수를 친다고 하죠. 정말 제 딸한테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감히 꿈에서조차 꿈꿔본 적이 없던 일이었어요. 무용하는 딸이 글쎄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고 눈앞이 노랗게 변하더군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가보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딸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 함께 절망적인 말만 들려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다리라도 내어주고 싶었어요. 무용하는 걸 가장 좋아하던 딸인데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는 건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딸은 쩔뚝거리면서 걸을 순 있었어요. 하지만 쩔른바리가 된 딸은 더 이상 무용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딸은 집안에서 육아만 하게 됐어요. 딸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를 보면서도 답답해하고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잘 살던 딸이 허망하게 주저앉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도 사위는 든든하게 딸 옆에서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딸이 무용학원을 폐업한 뒤로 늘 딸이 신경 쓰였죠. 그런데 사위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안심하기 시작했네요. 사위가 보낸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종종 사위는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서 점점 밝아지는 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해서 사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미영이랑 부산으로 놀러 왔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 나중에 장모님도 같이 와보면 좋겠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김서방 고맙네. 내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딸 웃는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좋네. 제가 더 잘하면 금방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에 장모님 모시고 같이 다시 꼭 와야겠어요. 저는 사위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이라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여행 가지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 아래 사위 딱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대통령 사위도 마다하고 우리 사위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사위는 가정에도 충실한 가장이었고 든든한 사위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있는 딸과 같이 노력해주는 사위를 위해 큰맘 먹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지난번 사돈 일 때문에 전세금을 뺐던 터라 딸 부부는 월세를 살고 있을 때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와 딸이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전셋집을 얻어줬어요. 사위는 저에게 크게 고마워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우리 사위 지금도 잘하는데 더 잘할 게 또 어디 있다고. 지금처럼 우리 딸이랑 손주들 잘 데리고 살아. 나는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 사위와 딸은 새로 이사간 전셋집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쩔뚝거리는 다리를 탓하면서 무기력함을 이겨낸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가끔 집에 들려서 손주들 보러 가면 활짝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도 몇 년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렇게 가까이 사는 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면서 살고 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일찍 몰랐을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손주들이 유치원 들어갈 무렵부터 딸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딸이 원래도 뼈대가 얇고 늘씬하긴 했어요. 키 172에 몸무게 56, 딱 보기 좋은 예쁜 몸이었답니다. 하지만 딱 그 무렵부터 딸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을 데리고 같이 목욕탕도 갔었습니다. 딸은 몸무게가 45kg였고 게다가 탈모도 온 듯 했어요. 상식적으로 애를 낳고 5년도 넘었는데 탈모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유치원도 가서 훨씬 손이 덜 갈 때인데 딸이 이렇게 말라가는 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을 나오며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몸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너 무슨 일 있어? 살도 이렇게 빠지고 벌써 네 나이에 머리카락까지 빠지면 어떡해?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요즘 내가 잠을 잘 못 자. 불면증이 와서 그런가 얼굴도 까칠하네. 탈모도 병원 다니고 있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을 붙들고 캐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딸은 괜찮다고만 하는데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서 더 뭐라고 할 말도 없었고요. 이미 전날 딸의 대답처럼 병원 잘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면 괜찮아지는 게 눈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딸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딸한테 물으면 괜찮다고만 하니까 저는 병원 제대로 다니고 있긴 한 건지 싶어서 사위에게 물었죠. 미영이 걔가 살도 계속 빠지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는데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 건가? 안 그래도 걱정돼서 검사도 받았어요. 큰 병은 아니고 애들이 점점 커가니까 힘든가 봐요. 제가 더 잘 챙길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사위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계속 이상했습니다. 가족 행사나 명절에 딸과 사위가 찾아오면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불러서 딸 이야기를 해봤죠. 아무래도 이상한데 딱 잡힌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속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라도 털어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불안한 목소리로 그동안 봤던 걸 털어놨어요. 그러자 아들도 미심쩍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누나한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걱정되니까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도통 말을 안 해. 그리고 가끔 집에 오면 누나랑 매형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누나가 매형 보는 눈이 달라졌어. 내가 좀 알아볼게. 저는 아들의 말에 크게 동의했어요. 정말 둘 사이가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확연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들은 제게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서 누나 집에 설치하겠다면서 말했어요. 세상이 흉흉하니까 제대로 알아봐서 나쁠 게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만 믿고 기다리기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가도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랬어요. 그저 단순히 육아로 힘들기를 바라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조카 보러 놀러 간 척 딸의 집으로 가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연락을 했어요. 다행이면서도 불안한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였어요. 사위가 가장으로 승진을 했다며 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그간 열심히 일한 사위가 승진을 했으니까 저도 기뻤죠. 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승진했다고 집으로 회사 사람들이랑 온다는데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줘. 내가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게 몇 개 없잖아. 엄마가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가게에서 보쌈과 족발도 포장하고 시장도 잔뜩 봐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승진한 경사스러운 날이라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재료를 손질하고 사위가 좋아하는 전, 갈비찜까지 정말로 상다리 휘어져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온다는데 체면이라도 차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른 채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음식을 잔뜩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시끌거리며 사위와 회사 동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한 채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앉자마자 먹을 수 있게 딸과 열심히 거실에 한 상을 크게 차렸어요. 같이 온 직장 동료들은 음식 냄새가 좋다며 칭찬 일색이었고요. 많이들 먹으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주려는데 사위가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말하더군요. 어이 장모님, 사위가 이렇게 가장됐는데 우리 직장 상사들 술도 좀 따라주고 가셔야죠. 우리 사위 잘 좀 봐달라고 한 잔씩 좀 따라주고 가세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빼지 말고. 아줌마, 소주 한 잔씩 따라줘봐요. 잔뜩 취한 채로 말하는 사위를 보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동료들이 있는데 앞에서 크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리듯 말했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 술을 어떻게 따라주나. 그리고 이미 많이 마시고 온 것 같은데 적당히 밥들이나 먹고 정리합세.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사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갑자기 코웃음을 치듯이 웃더니 밥상을 탁탁 치며 말하는 겁니다. 장모님, 전 무시하시죠? 돈 없는 농사꾼 집안 아들이라고 무시하시네.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어도 이렇게 무시하셨을 거 아니잖아요. 그거 술 하나 따라주는 게 뭐라고 그걸 못한다고 하세요? 저를 사위라고 생각이나 하세요? 그냥 불쌍한 쓰레기라고 보이시죠? 너무 기가 막혔어요. 들으시기에도 이 상황에 제가 사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처음 보는 사위 모습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던 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사위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조용히 안 해? 어디 남자가 얘기하는데 말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러? 정말 혼나고 싶어? 저는 딸이 화를 내자 되려 같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사위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익숙한 데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순간 분위기는 험악해졌는데 딸과 사위는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고 서로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딸은 사위를 노려보며 깊은 한숨을 쉬며 고성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몹쓸 놈이다. 내가 정말 애들 봐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어. 나 하나만 참으면 애들 잘 키우겠지 싶어서. 근데 나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 못 참겠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진짜 끝장이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거실에서는 이미 어리둥절한 채 앉아있는 사위의 직장 동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쫓아내듯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지금 사위체면 챙겨주게 생겼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딸의 팔을 붙들며 물었어요. 네가 참고 살았다니 뭘 참았어?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자 딸은 제 물음에 답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이마를 짚으며 울먹이듯 말하더군요. 엄마, 나 사실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동안 엄마한테 잘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라가 치밀었는데 애들 때문에 그냥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괴롭혀? 갑자기 쩔른발이 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힘들었지. 당신이 뭐가 힘든데? 집에서 애들만 봤잖아.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는 딸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하더니 뒤에서는 제 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 비통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딸의 말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위를 뒤로하고 딸이 제게 자신의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거 봐. 그동안 모은 증거야. 딸이 내민 핸드폰 속에는 사진과 사위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통화 녹음을 들어보려고 재생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녹음된 목소리는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사위는 전화로 딸에게 집 도착하기 전에 국 끓이고 밥 차려두라며 소리를 지르고 명령하더군요. 그리고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가만 안 두겠다면서 협박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게다가 다른 통화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카톡 내용을 보자 오늘 안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라. 애들 다 재워놓고 우는 소리 안 들리게 해라. 등등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더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누나 집으로 오라며 전화를 걸곤 끊었습니다. 마침 딸의 집으로 오던 길이어서 금방 도착했어요. 저는 아들을 시켜서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하며 설치했던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가득했어요. 사위는 딸을 밀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딸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내가 이 쩔는 바리에 우는 애들까지 등골이 휜다 휘어. 나까지 정신 나가겠어.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그동안 딸을 위한다는 사위의 말은 다 새빨간 거짓이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딸은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사위가 아들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지난 날을 다 지우고 싶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는 사위놈을 위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술상을 엎어버리고 사위를 보며 악을 쓰듯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인간 말종 쓰레기야. 취했냐? 내 집에서 짐 빼고 이혼해. 내가 너를 사위라고 들인 게 잘못이다.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명이야. 지금 네 발로 안 나가면 곱게 못 나갈 줄 알아? 당장 나가. 막내 아들도 화가 났는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위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어수선해진 집안에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딸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울지 마. 딸을 품에 안고 저는 같이 울었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제일 한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지난날 후회하면서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위놈을 제대로 쫓아내려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사위를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미치도록 사위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어딜 감히 내 딸한테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위 짐도 모두 싸서 회사로 보내버렸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놈 짐 길바닥에 던져두려다가 쓰레기는 지가 알아서 챙겨가라고 그냥 회사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사위놈은 이제야 술이 깼는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발등 1번 찍었으면 됐지 믿는 도끼에 2번 발등 찍힐 수야 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릎 꿇고 손이 닳도록 비는 쓰레기 같은 놈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그 더러운 낯짝을 들이밀어? 당장 안 꺼져? 장모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를 내가 왜 용서해? 한 번만 더 얼씬거려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호통을 치면서 말하니까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치더군요. 하지만 언제라도 또 올 것 같아서 저는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라도 제 딸을 위해서 엄마로서 저런 놈은 제대로 떨어뜨려 놔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낯짝 두꺼운 놈은 따라갈 수가 없더군요. 전세금을 빼서 아버지 돕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부모 팔아서 받아간 돈으로 뭘 했는 줄 아시나요? 그동안 몰래 해외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해를 봐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저한테 사기를 쳤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제가 뒤통수 한번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깊은 효심인 줄 알았지 누가 사기치려고 낯짝 두껍게 말하는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런 인간 말종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딸과 함께 손주를 키우며 지냈어요. 거머리 같은 놈이 언제도 찾아와서 애들 볼모로 협박이라도 할까봐 제가 미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수가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한 뒤 딸은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가정폭력으로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정말 열불이 나고 경찰이 누굴 보호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그놈 머리채라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제가 속 편히 살 수나 있겠습니까?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 싶어서 물불 안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무용하면서 한떨기 꽃 같은 딸의 모습이 있는데 집에는 떨어지는 낙엽 같은 딸의 모습이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평생 하고 싶은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자식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보쌈만 팔다가 죽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무용하겠다는 딸 뒷바라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깐이나마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던 때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앞으로 그때처럼 무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딸을 믿어요. 씩씩하게 쌍둥이 키우며 또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밥도 먹이며 딸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어요. 어느 날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 괜히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넌 나한테 한 번도 짐이었던 적이 없어. 네가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해본 적이라도 있어? 학원 차린다고 돈 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잖아. 엄마는 네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인데 엄마한테 편하게 말해. 엄마, 고맙고 정말 미안해. 이제는 나 정말 씩씩하게 잘 살게.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줄게. 영원히 꽃처럼 예쁠 것 같던 딸이 다리도 쩔뚝거리며 아이를 보는 게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안 좋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딸과 손주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마 자식 둔 부모면 제 마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감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한테 함부로 대한 쓰레기한테 복수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나 수확은 있었어요. 승진했다고 기뻐하던 회사에서 내쫓기듯 해고가 됐거든요. 제가 회사에 쓰레기 실체를 고발한다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정말 해고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회사에 압박을 줬어요. 그때 제 심정은 벌금을 내더라도 꼭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해고가 됐고 저는 그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답니다. 사위의 실체는 회사에서 다 소문이 퍼져버렸고 직원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되자 징계 절차도 없이 해고된 거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천벌받아도 못마땅할 놈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글쎄 모욕죄로 말입니다. 진짜 낯짝 두껍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 팔아서 돈도 빌려갔던 거겠죠.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절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겠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저도 맞고소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주는 돈 바라지도 않아요. 고시원 생활하면서 양육비도 못 보내고 있는데 저를 고소할 정신은 있나 봅니다. 괜히 몇 푼도 안 될 양육비 받다가 제 딸과 손주들한테 접근해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워요. 알아보니까 사위가 양육비를 안 주면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세상 죽으란 법은 없네요. 딸도 이제는 살도 오르고 탈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애들 보면서 장난도 치고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요즘 딸아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어찌나 다행이던지요. 예전에는 탈모 때문에 미용실 가는 것도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듬을 정도로 딸은 많이 씩씩해졌답니다. 옛말에 자식 둔 골은 호랑이도 돌아본다고 하지 않나요?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해서 새끼 있는 곳을 돌아본다는데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황혼 육아가 힘들 때도 있지만 내 딸이 다시 예전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팔이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손주들도 유치원 씩씩하게 잘 다니고 오히려 사이놈이랑 살 때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매일 큰 소리만 나던 집안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니 아이들도 한결 편안해졌나 봐요. 아직 소송이 남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딸이랑 같이 식당을 해볼까, 같이 앞으로 살 이야기도 하고 딸이 정말 씩씩해졌어요. 썩은 자리를 도려내니까 모든 게 편해졌답니다.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 걱정이 생겼다면 과감하게 맞서 싸우세요. 아예 죽으란 법은 또 없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다 있다고 하죠. 그러니 모두 일상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이고 남의 집 시끄러운 사연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